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주에 일어난 SBB은행 파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국채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금요일 영상에서 제가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영상 끄트머리에서 해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영상을 올리는 날에 SBB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 금융시장이 2008년 금융시장 붕괴 이후 제도화된 금융권에 대한 규제와 디레버러징으로 인해 기초체력이 부실하지가 않고 이러한 현상은 경제가 마비될 정도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8년 때처럼요. 저는 이러한 은행 파산 사태가 국채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채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이란 국가, 금융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무증서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저에게 100만 원을 빌리면서 1년 후에 이자 10만 원이랑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문서해 놓으면 그것은 100만 원짜리 액면가의 1년 만기 발행이율 10%의 채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채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만기날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중간에 누군가에게 팔 수도 있겠죠. 그럼 중간에 팔 때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만약 가정하에 6개월 정도 후에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저는 6개월만 더 기다리면 110만 원이 되는 채권을 파는 입장이고 누군가는 이 채권을 산 후 6개월만 더 기다리면 110만 원을 받는 상황일 텐데요. 그럼 사는 사람은 6개월어치의 이자를 쳐주고 105만 원의 적정한 채권 가격이 결정되겠죠. 저도 6개월 동안 기다렸으니까 6개월어치의 이자 포함한 가격을 받으니 합리적인 거래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특성상 만기날에 가까울수록 이 채권의 가격은 110만 원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만기 마지막 날에 팔린다고 생각할 때 하루만 지나면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시장 금리가 갑자기 올라 20%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황이 뒤바뀐 것이죠. 내 채권을 사면 6개월 후에 5만원밖에 못 받지만 이자율 20%짜리 채권은 6개월만 기다리면 10만원의 이자를 주게 되니 당연히 제 채권은 살 사람이 없는 것이겠죠. 시장에 20% 이자를 쳐주는 채권이 있으니까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 10%밖에 이자를 안 쳐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가격도 덩달아 같이 떨어지겠죠. 그럼 저는 채권을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제 채권이 20%의 수익률 정도가 나와줘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건 1년 만기 채권이지만 시장에는 5년, 10년, 20년, 30년 등등 만기가 다양한 긴 채권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은 국채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국채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금을 운영하는 기관, 보험회사나 은행들이 국채를 안전자산의 일환으로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채권들이나 국채들을 대량으로 보유한 기관들은 정말 엄청난 평가 손실을 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높아져 평가 손실 난 채권들은 만기 보유 채권으로 분류되어서 재무제표상에서는 현재 평가액으로 평가를 당하지 않죠. 거꾸로 말하면 평가액은 손실이 났지만 팔지 않고 만기까지 들고 있을 것이니 손실난 평가액으로 반영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예, 그럼 제가 SBB 은행 파산 얘기를 하는데 지루한 채권이니 국채니 하는 이야기를 꺼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SBB 은행은 주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거래를 많이 했던 은행이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 스타트업의 붐으로 흘러들어온 수많은 예금으로 저금리 때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구입해 놨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연금기관과 보험회사 그리고 은행권에서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구조상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데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 국채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기 때문이죠. SBB은행은 2020년 270억 달러의 국채를 보유했었지만 2021년 말까지는 1280억 달러까지 국채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채 금리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함께 같이 상승을 하면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가 엄청난 평가 손실을 가져버렸습니다. 2022년 말에 SBB은행의 국채 평가 손실액은 17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나는 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졌지만 팔지만 않으면 금전적으로 손해본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평가 손실이 난 것을 아는 예금주들의 마음은 다르겠죠. 내 돈으로 은행이 국채를 사놨는데 국채가 평가 손실이 저렇게 심해? 이런 생각을 하며 예금한 돈을 빼고 싶은 겁니다. 또 금리가 높아지니 자기가 이 은행에 예금한 것보다 더 이자를 쳐주는 다른 상품들이 있는 곳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표에 보시다시피 SBB은행의 예금액도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과 함께
게 같이 꺾였습니다. 당연히 스타트업의 기업 특성상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인출을 많이 한 걸 수도 있을 테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예금의 하락은 SBB은행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각해야 하는 결정을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SBB은행은 저번 주 수요일 210억 달러 상당의 국채를 매각하여 현재 수익률이 더 좋은 자산으로 리셋해 놓음과 동시에 유동성 확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국채를 매각하면서 입은 18억 달러 정도의 손실입니다. 한마디로 급전이 필요해 집을 매각하는데 집값이 떨어져 제가 살 때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아버려 평가 손실이 순손실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은행 CEO가 22억 5천만 달러를 유상증자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곧바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하루에 60% 이상 주가가 빠지는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죠. 과연 예금주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SBB은행이 내 돈을 열심히 굴리려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아니죠. 곧바로 스마트폰 켜고 은행 어플 켜고 내 돈을 인출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 은행에서는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목요일 하루에만 예금주들은 420억 달러의 예금을 빼려고 했습니다. SBB은행 예금 총액의 4분의 1 정도의 액수입니다. 결국 SBB은행은 현금이 부족해 파산하는 상황에 온 것인데요. SBB은행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인데 무너지기까지는 36시간이 걸렸습니다. 금융은 신용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산업입니다. 예금된 내 돈을 못 지켜줄 거란 불안은 바로 뱅크런을 일으키고 지급 준비가 안 된 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금은 언제든지 넣고 뺄 수 있듯이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금으로 은행은 남들에게 대출해서 이자로 장사하는데 이 대출은 은행이 원한다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대출은 유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은행은 예금된 고객 돈을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며 파산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 미국 금융시장은 2008년 금융붕괴 이후로 배운 것이 있어서 매우 튼튼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부실채권과 서브프라임 같은 위험천만한 투자로 시작된 붕괴가 아니라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초래된 부작용 같은 상황으로 저는 인식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금융산업의 필수 요소인 신뢰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로 불이 번져나갈 것인지 아니면 SBB나 이 영상을 준비하는 와중에 또 파산한 뉴욕의 시그네처 뱅크와 같은 중소 지역은행 정도에서 멈출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막강한 경제지표를 이유로 50포인트의 금리 상승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파월 연준 의장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3월 21일과 22일에 있을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과연 예고한 대로 50포인트를 올릴까요? 아니면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을 반영해 한번 쉬고 갈까요? 개인적으로 유례없는 연준의 급발진적인 금리 인상이 채권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했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번 미팅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